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연간 컨설팅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그게 이제 연간 프로그램, 연간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물론 뭐 고등학교 3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5월이 되어진 시점에서도 아직 개학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도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학습도 매우 무질서한 상태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재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걸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겠지만, 수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불확실성들, 또 그리고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상황들이 입시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아직은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곧 언젠가는 이제 학교를 가겠죠.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만 학교를 가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학교 활동들이나 학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질지에 대한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준비의 시간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이용하시게 되어지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약대가 이제 입시로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자연계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의 시장은 상당히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재수생들이 많이 양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재수를 해야 할 이유나 명분들이 분명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시의 비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로 당해년도에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많은 수의 재수생과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희망하는 게 의대 또는 이제 치대나 한의대 정도를 선호했었더라면 약대가 이제 32개 대학에 1578명이 약대가 2022학년서부터 모집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약대의 전체 인원이 한의대나 치대의 전체 인원보다 많고, 그리고 약대에서 이제 숙명여대나 모포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2022년도부터 선발을 하지 않지만 지금 개정 작업을 통해서 2023학년도부터 모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인원 또한 110명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서 총 선발하는 인원이 5,900명이거든요. 6,00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의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7개 대학에서 2,977명, 약 절반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치대에서 11개교 629명, 한의대 12개교 726명, 약대는 32개고 1278명이기 때문에 결국 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적고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부를 기재하게 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많죠. 왜냐하면 치대에다 초점을 맞추거나 한의대에다 초점을 맞췄었을 때 나중에 그게 진로가 바뀌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만큼의 진로가 충족되어지 못했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게 되었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모집 단위가 적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면 수시 원서 지원의 6개를 한의대나 치대로 다 몰아서 원서를 쓰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한의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나 또는 약대 같은 데로 나눠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걸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그냥 의학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가장 핵심은 의대와 결국 약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원이 약 6,000명 정도 되어지는데 이 인원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냐면 서울대학교가 수시와 정시, 정원 외까지 해서 모두 포함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3,235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 연세대학교가 3,458명, 고려대학교가 4,188명이에요. 그렇죠? 물론 인원은
고려대가 가장 많은데 결국 서울대와 연세대를 다 합친 만큼의 인원이 의치, 한의대, 약대에서 선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약대가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가기가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쉽다라는 건 문과와 비교해서 쉽다는 뜻이에요. 물론 당연히 어렵지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위에 상위에 있는 그룹이 없는 상태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바로 위에 있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학 계열의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쏠림의 현상들, 우리가 2022, 23학년도로 가면서도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겠죠. 학력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는 줄지만 대학의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발생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경쟁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도에서도 이제 전체 경쟁률에서 한 0.5%가 정시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은 대학 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쉬운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쉬운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의학 계열에 대한 쏠림의 현상들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학생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런 의학 계열의 진학이 수시든 정시든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제 의대를 간다.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아니면 약대를 간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학교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서 비교과 활동도 우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활동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처럼 고등학교의 어떤 그 일종의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 가장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가장 1순위는 수능 최저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대학에서 의대든 치대든 한의대든 약대든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그럼 80% 수능 체제를 요구하니까 나는 수능 준비가 안 되니까 20% 수능 체제가 없는 쪽으로만 원서를 써야지 라고 해서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수능 체제 준비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의 원서를 몰아서 쓰는 경우들,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수능 체제를 뺀 결국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비교과나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들은 입시가 되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까다롭고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도 있다면 그럼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학생부 교과도 되고 또 비교과도 되게 우수하지만 수능 최저가 안 돼.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이 늘어났다. 이것보다도 수능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 이유들은 결국은 약대가 2022년부터 들어왔는데 약대의 대부분의 학과가 수능 체제를 요구한다는 거고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국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학생들이 결국은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정시에서는 결국은 정량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결국은 내가 약학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의대나 치대,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하면서 더불어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이 매우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갈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결국은 수능이거든요. 나 의대 가고 싶어, 나 치대를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너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가 정시로 갈 때 실제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의대를 정시로 간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번의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수능에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잠깐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1년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상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학생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나는 정시로 의대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결국은 정시로 의대를 간다는 얘기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한다는 얘기와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인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수리 가형이고, 이거는 수리 가형이고, 이건 국어 영역이에요. 2020학년도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통계를 내봤더니 수리 가형인 경우에서 1등급과 2등급에서 졸업생이 보통 21.2%, 재학생이 9.2%를 차지해서 재학생이 1등급과 2등급 중에서 수리 가형은 약 30%, 그 다음에 졸업생은 70% 정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국어 영역에서는 재학생이 8.3%로 31%, 졸업생은 20.2%로 69%를 차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2020학년도에 수능 응시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28% 정도 돼요. 13만 7천 명 정도 되어지는 28%인데 이 28%의 인원이 실제 수능 1등급과 2등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의학 계열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1등급과 2등급에서는 28%가 아니라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에서 재수생이 70%를 1등급과 2등급에 차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능이 활용이 되어지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재학생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정시에서 당연히 재수생들이 의치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이 실제 충족이 가능하냐 보면 고려대가 있고 경희대가 있고 경북대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인 경우에 보면 일반 전형은 이제 보통 지원 자격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어지는데, 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의학 계열에서 뽑는 인원이 35명이었는데 실제 지원 인원이 484명을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은 1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 수능 최저 4개 영역 등급합이 옵니다.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25%예요. 그래서 484명 중에서 충족한 인원이 121명이 충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원래 13.83대 1이었는데 실제 경쟁률이 2.89대 1로 경쟁률이 떨어져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학생들이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고려대에서 상위대학으로 추가 합격이 벌어지면 추가 합격 인원이 28명이 추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1.91이 1이란다는 얘기, 2대 1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하면 내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50%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25%면 그럼 충족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얼마야? 75%. 그럼 75%들은 자기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75%의 학생들도 충분히 원서 지원에 있어서 본인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썼겠죠. 그런데 결국은 충족을 못한 거죠. 이만큼 수능 최저의 충족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정시라는 거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온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지원하니까
대부분 적정이나 안정 지원의 정확한 원서 지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시는 우리가 9월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서 수능까지의 시점까지 남아있는 시점이 약 2달 정도에 남아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수능 성적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수능 성적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75%가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능 시험을 잘 못 봤거나 아니면 그동안 봤던 6월이나 9월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 자신에 대한 실력을 과대 포장했거나 아니면 지금 막연히 잘 볼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시험을 봤거나 등과 같이 결국 수능 체제의 충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에서 7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인원이 71명을 지원해서 10.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수능 체적을 충족한 사람은 71명 중에서 28명, 39%의 충족을 보였는데 물론 고려대보다는 충족 비율이 높아요. 고려대보다 최저 기준이 좀 낮죠. 이거는 과탐 2개 영역 평균이었고 이거는 과탐이 하나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39%의 수능 최적을 하니까 결국 실제 경쟁률은 10.14대 1에서 4대 0으로 경쟁률이 떨어지고 여기서 추가 합격되어진 9명을 빼고 나면 실제 경쟁률이 1.75대 1의 경쟁률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점은 야 내가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거구나. 이게 이 정도로 어렵구나. 25% 충족했고 75%가 결국 수능 체제를 미충족해서 다 불합격한 거거든요. 75% 원서 지원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실 점들은 의학계열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 수능 체제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경쟁률 자체가 2대 1이 안 되어 있는 경쟁률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학생부 교과의 편차가 길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 그러면 평가가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이니까 학생부 교과의 성적이 매우 높겠죠. 예를 들면. 근데 수능 최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중간중간 학생이 빠지니까 학생부 교과의 성적이 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약점이 있어. 학생부 교과가 아주 우수하지 않아. 학생부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지 않아. 또는 학교가 그렇게 활동 역량이 뛰어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면 결국 대학 가기가 매우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체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 보니까 결국 수시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약 30%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수능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자, 그럼 정시에서는 어떤가 보면 정시에서 합격자 중에 재수생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2016, 17, 18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비율을 봤더니 2016년도에 합격생들의 재수생의 비율이 49%였어요. 그리고 재학생이 50%였는데 2017년도에는 반대죠. 재학생이 49%고 졸업생이 50%였는데 2017년도가 되니까 44대 55가 됐고 2018년도 되니까 41대 58이 됐네요. 고려대는 2016년도에 49대 51이었는데 49대 53, 35대 64. 자, 보니까 뭘 느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연대나 고대 같은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에서 합격생의 비율을 봤더니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된다. 이 점을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 볼 점은 뭐냐면 16, 17, 18 이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정시에서는 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 야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내신 성적을 좀 맞췄으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 정시에서는 결국 재학생들이 재수생을 대부분의 경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론 내 성적이 만약에 나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은 안 돼.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예년보다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의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게 맞죠. 왜냐하면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약대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의학기관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서울대나 또는 연대나 고대와 같은 일반 대학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가는 학력 수준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대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대가 아닌 일반 대학을 목표로 삼으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결론은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치 한의대 약대의 합격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의 원서를 썼을 때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 불합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기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 학생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학교 내신 공부.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학교 내에서 내신 성적을 쌓아야 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결과적으로 수능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능 공부와 학교 공부, 내신 공부만으로도 되게 벅차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막 숭실대 이런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은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부 전형에서는 물론 있기도 하지만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의학 계열이 학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들 때문에 거의 하루에 4-5시간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없고 학교 내신 공부만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와 내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그만큼 일반 대학을 가는 학생들보다 학생들이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에 많은 시간을 소외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 활동, 학생부 기재 관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한테 너 학교 활동 좀 신경 좀 써, 뭐 교내대회 준비해, 뭐 학생부 기재에 신경을 써,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런 학생들 생각할 때는 나는 의대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원서 지원을 6개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의대만 쓰거나 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치대만, 또는 뭐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약대만, 이렇게 원서를 6개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서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상향, 적정, 안정 구분되겠죠. 내 성적이 봤더니 치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치대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치대로 내가 연세대학교 치대를 딱 갈 수 있어. 누가 봐도 갈 수 있어. 그 정도로 아주 우수해.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대를 쓰면서 의대에 상향 지원을 하겠죠. 또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누가 봐도 의대를 갈 수 없는 성적이야. 의대를 가기에 너무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의대를 몰아서 쓰는 학생들도 있을까? 모르죠.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의대 쓰면서 치대도 쓰기도 하고 약대도 쓰기도 하고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와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를 써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 지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이렇게 같은 의학 계열 안에서 사이클을 돌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이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체제를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수능 체제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의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체제, 치과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체제와 그 다음에 약대의 수능체제를 세 가지를 보여줬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게 크거든요. 뭐냐면 이 1이라는 것은 수능 반영 영역 플러스 그 다음에 요구하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의대는
세개 영역 등급 합이 3이거나 세개 영역 등급 합이 4라는 얘기예요. 세개 영역의 등급 합이 4니까 플러스 1이죠. 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니까 플러스 1이죠. 의대는 보통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치대는 어느 정도 되냐면 3개 영역 등급 합이 5 플러스 2죠. 3개 영역 등급 합이 3 물론 플러스 3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7이니까 3개 영역 등급 합이 6 그러면 플러스 3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내가 만약에 현재 수능 최저의 충족이 6월, 9월 시험을 봤더니 평상시에 시험 봤더니 이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여기다가 치대 쪽에다 원서를 쓰면서 의대 쪽에 약간 상향을 하면서 수능 시험을 못 봤었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 약대 쪽으로 해서 세개 영역 등급 6으로 원서를 쓴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학 계열의 합격에서 수능 최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 원서 쓰는 학생들,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대학에 원서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 내에서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돌아가면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성적이 우수해.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은 의대만 다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의대에 원서를 쓰는 사람은 안정지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정시처럼 내가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나는 서울대 의대에 붙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수시는 대부분 다 정성평가 전형이고 다단계 전형이고 또 여러가지 제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100% 붙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대부분 상위 누구라도 상향이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 안에서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원서를 쓸 때 참고로 얘기하면 봤더니 의대를 봤더니 의대에 보니까 세개 영역 등급합이 6이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세개 영역 등급합이 3인데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수능 최저가 낮은 쪽으로 원서를 쓰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3에서 6등급. 여기도 보니까 3에서 6이 있네. 또 3에서 7 이런 데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수능 최저의 요구 수준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경쟁자가 몰리죠. 그렇죠? 두 번째는 경쟁자가 많이 몰릴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가 낮으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25% 30%가 충족하는데 수능 최저의 충족이 낮으면 충족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40% 50%.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들어가냐면 합격생들의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스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은 게 결코 유리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고려대, 아주대, 이화여대, 연세대, 미래, 경북대에 붙은 학생들이 서울대나 원광대에 붙은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매우 우수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원광대 같은 애 합격을 한 학생들이 고려대나 아주대나 이화여대나 연세대 같은 학생들보다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서 제일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뭐냐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 봤더니 나는 가고 싶은 대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큰 사람 여기 가고 싶은데 약대 봤더니 여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니까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보니까 나는 3개 영역 등급합은 7은 가능하겠다. 나는 전북대에 목표를 두고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공부해서 실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셨어요? 전북대를 목표로 삼는 전북대 약대를 가겠다고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전북대를 가기 위해서는 높은 정도까지 도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3개 영역 등급합을 7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되고 3개 영역 등급합이 3이나 3개 영역 등급합 4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셔야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예기치 않게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지면 이 정도의 목표 시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있어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계열의 원서 지원에 대한 패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대에 가고 싶어? 나는 의대 갈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의대만 원서 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치대를, 우리 애는 치대를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치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했을 때 치대만 다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치대, 의대, 한의대, 약대의 사이클을 돌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치대를 쓰고 치대를 쓰면서 약대를 쓰고 약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쓰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스카이 쪽으로 해서 돌거나 반드시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봤죠. 수능 최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봤을 때, 좀 못 봤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못 봤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원서진이 어떻게 돼? 의대, 치대, 약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고 학생부 비교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수능 최저가 다 있는 쪽으로 얹어 썼다가 안 됐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결국은 스카이나 아니면은 뭐 중앙대로 가든 아니면 숭실대로 가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쪽의 학교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되게 넓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꼭 명심하실 점은 뭐냐면 당신의 목표나 아이의 목표가 의대일 수는 있어. 의대. 하지만 실제 수능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100% 의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학 계열의 사이클을 돌면서 그 안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나 교과나 비교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나눠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간략히 요구하면 현재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학교 안 갔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진로를 결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진로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 정도로 안 돼. 그 정도 아니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전공 분야를 무엇을 살고 싶으냐? 그리고 왜 그런 전공 분야를 선택한 계기가 무엇이냐? 또 그 전공 분야를 선택했었을 때 나는 무엇을 주로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에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본인이 그거를 다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이나 학생이 그걸 가지고 짜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진로 희망과 관련이 되어져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뭘 적어서 내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진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진로에 관한 부분이 별 생각이 없어. 나는 의대 별로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뭐 생각이 없는데 마땅히? 이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진로를 찾아가면은 그럼 결국 학생부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결국은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지나가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학년 때는 먼저 진로를 뚜렷하게 결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학생부 내신과 수능 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노력하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로 결정을 나는 치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 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약대로 가기로 했어. 나는 약사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신약개발자가 돼야지. 신약개발자가 되겠다고 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의학계열에서의 동기는 다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과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약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었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어떤 이바지와 공헌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의학 계열은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야 되겠죠.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과목별로 진행이 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는 구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쭉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쫙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끝나고 봤더니 현재 고2인 학생들이에요. 1학년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어? 야, 이러다가는 의대 못 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의학 계열과의 연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가려고 해서 의대만 100% 쓰는 학생은 없으니까 결국 나는 처음에 의대를 가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학업 성적이 안 나오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의대를 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의학 계열의 연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원하지 않게 나왔어? 그럼 내가 의대에서 치대로 갈 수 있는 방법, 약대로 원서를 썼었을 때 또는 한의대로 내가 원서를 썼었을 때 원서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학생부를 기재 관리하는 요령들, 그러면서 그것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변화되어진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내신을 한 1.2 정도 목표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했더니 1년 끝나고 봤더니 1.5 정도 맞은 거야. 1.5로 의대 못 가나? 1.5로도 의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성적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의대를 꼭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달라진 학업 및 활동의 역량들에 맞춰서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로드맵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진로 결정하고 로드맵 잡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들을 계속 지속을 해야지, 부모님들은 수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 한번 해봐. 나는 너를 믿어. 열심히 해. 라고 하고 이 자식 한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성적 나오면 그때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결과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뭐든지. 수시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학생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22, 2024로 가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국 사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든지 오래 지속이 되어지다 보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초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이 되어져서 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안착되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또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더 기재를 좀 더 투명하게 하자, 공정하게 하자 해서 학생부의 기재 내용들이 좀 일부 변경이 되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의 기재 내용은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 전년도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시의 비중이 잠시 줄고 정시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죠?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정시의 비중이 당장 올해 2022학년도부터 일부 학교들은 30%, 40% 정도까지 정시 비율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정시 비중이 는다는 것은 재학생에게 유리한 게 아니야. 정시는. 아까도 얘기했죠. 정시 비중은 재수생에게 유리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재수생이 될 수 있어요. 입시 실패하면. 재수생에게 유리한 게 정시고,
그리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재수생은 더 유리하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수시라는 전형, 지금 현재는 약 70%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수시라는 전형은 재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늘어나서 재수생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졌다? 그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시는 재학생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은 좀 공평하거든요. 재수생과 재학생이 그냥 공정하게 싸운다. 이거 좀 말이 좀 안 돼. 왜냐하면 수능 시험 똑같이 시험 봐. 어떤 애는 1년 공부하고 어떤 애는 2년 공부한 거지. 그리고 어떤 애는 매일 학원에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10시, 12시까지만 공부하고 매달 모의고사 평가 보고 막 어쨌든 다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학생과 수능 시험을 처음 보는 학생이 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점수를 해서 대학을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보면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시가 재수생 중심으로 자꾸 재수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자꾸 가게 되어지면 결국 재수생들이 계속 양산하게 되는 거죠. 재수생이 양산되어지면 결국 교육으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고 국가 정책과도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학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 전형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의 기재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는 수능처럼 전국 단위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지로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면 객관적 평가가 되죠. 근데 학교마다 시험 문항이 다 달라, 시험 일정도 다 달라, 또 구성 인원도 다 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내신 성적이 어떤 애가 1.3이야, 어떤 애의 내신 성적이 2.3이야, 당연히 1.3이 우수하죠. 근데 어떤 애가 1.3이고 어떤 애가 1.4야. 사실 어떤 게 정확하게 더 우위에 있다고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상 경력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상 경력과 교내 활동이 두 개가 합쳐서 뭘 나타내냐면 학생의 학업 역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 공부하기도 힘들고 수능 공부하기도 힘든데 대회에 나가야 되고 대회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시간이 존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수상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고 폐지가 되어지고 학교에서 소논문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소논문만큼의 강력한 지원학과 전공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뭐냐면 연구 및 탐구 보고서인데 그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교과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담임 선생님보다 교과목 선생님하고 친해져라. 교과목 선생님의 역량이 되게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희망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진로희망사항에 칸이 있었지만 이제 진로희망사항의 란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학생부 곳곳의 란에서 학생의 진로의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어줄 때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진로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되고 싶은지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나는 됐었을 때 나는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또는 대학 입학 후에 어떤 부분에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야만 그게 학생부에 자연스럽게 기재가 되어질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은 정말 중요하죠. 물론 동아리 활동의 역량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기에는 사실상 부족해요. 500자의 글자 수 속에서는.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 외에 어떤 내용의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와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동아리에서 회장이나 부회장과 같은 리더의 역할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면 결국 이건 나중에 이제 학생부를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 시에 또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 거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글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뭘 보여준다? 교과목의 학습 과정과 교과목에서의 우수성, 교과목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취의 결과를 이끌어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막 선생님이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태도가 너무나 바르고 학습 태도가 훌륭하며 뭐 동료의 학생들과 같이 뭐 협력을 하고 우수하고 뭐 잠도 안 자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세특 같은 경우가 기재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대부분 세특을 셀프 기재를 막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써준다 하더라도 일부는 써주지만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학업적 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얘가 실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기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들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학생들이 항목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하는 내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다 적어내는 대로 쓰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탐구 보고서와 같은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이포리비에서 진행하는 이런 그 연관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간에 결국은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관리와 종합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이포리비에서 연관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하이포리비에는 한 3,000명 정도의 멘토들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배들 중에서 의학계열로 대학을 간 학생들 또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합격을 한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의 고등학교에서 그런 활동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멘토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기재관리 또는 예를 들어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든가 또는 각 과목별 탐구나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동아리 활동 또는 자율동아리의 구성에 관한 거 또는 내가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독서 활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시 컨설팅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배들과의 멘토링과 같은 종합적인 입시 관리를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교 활동을 조금 더 학생의 부담을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연관 컨설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연관 컨설팅은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실장님도 많지는 않고 좀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수 인원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만으로도 벅차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생활이라든가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관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컨설팅이 결과가 나오고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결과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니까. 근데 연간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중간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와 그 다음에 실장님이나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받아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려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